오늘 윤석열 당선인이 헬기를 타고 급히 어디론가 갔답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영상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재선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아, 그럼 이제 마을회관에서 지금. 음식도 송이하셨어요? 네, 이거 종이 불 다 꺼지고 한번 다 보셨어요? 송이, 가을에 채취하던데. 그냥 셀카만 씁니다. 전부 다 뿌렸어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잘 챙겨서 그러십니다. 살림도 타들어갔지만 이재민들의 속은 더 시커멓게 타들어갔어요. 정말 최악의 기록을 남긴 그 대형 산불이었잖아요. 박성배 변호사님. 대선을 앞둔 지난 3월 4일 경북 울진에서 시작된 산불은 동해안 전역을 뒤덮다시피 했습니다. 이 진화에 총 213시간이 걸려 역대 최장 산불로 기록되었는데 산림 피해 지역도 어마어마할 뿐만 아니라 수백 명의 이재민도 발생시켰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오늘 경북 울진을 찾았습니다. 이 정호경 헬기로 현장에 도착해 피해 지역을 둘러보고 소방당국으로부터 브리핑을 듣는 한편 이재민을 찾아 위로와 격려 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후에는 또 다른 산불 피해 지역이죠. 강원도 동해를 찾아 피해 현장을 점검하기도 했습니다. 네, 정말 바람이 너무너무 강했고요. 뭐 양간 지풍이다 어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주말 사이에 내린 비 아니었으면요. 정말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진화에 애를 먹고 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윤석열 당선인이 울진을 찾은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관련 영상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 못하고 있을 텐데 힘들어서 어떡하지? 밤에 추울 텐데. 여기가 수영장. 안에 있더라도 이렇게 산불이 나면 헬기라도 타고 와야죠. 하여튼 그런 건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여기 계시는 것만 좀 잘 좀 견뎌주십시오. 젖대가 4일입니다. 굳이 따져보면 안진용 기자님 대선 닷새 전이에요. 그런데 젖대 가고 오늘 또 갔어요. 이유가 있을까요? 네, 당시 경북 영주 유세를 마치고요. 울진 국민체육센터에 있는 이재민들을 방문을 했는데요. 그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세요. 청와대에 있더라도 산불이 나면은 헬기를 타고 와야죠라고 했는데 저희가 앞선 영상도 그러고 헬기를 자꾸 보여드리는 게 이때 했던 얘기입니다. 헬기를 타고라도 오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당선이 된 후에 당장 지금 청와대에 있는 건 아니지만 이 산불 이재민들 피해 복구가 가장 우선순위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네. 이곳을 열 하루 만에 다시 찾았던 건데요. 네. 당시 이재민과의 대화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집이 다 타버렸다. 그런데 투표하러 가느라 짐을 아무것도 못 꺼냈다라고 했는데 이 4일이죠. 그때가 사전투표일입니다. 아하. 그래서 사전투표하러 가느라고 짐도 못 꺼냈다는 이재민의 호소였는데 당시 윤 당선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산불 끝나고 나면 집 지어드리면 되니까 걱정 마시라. 나라에서 다 집을 지어줄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그거에 대한 약속을 지키는 차원으로 헬기를 타고 급히 열 하루 만에 다시 이 현장을 찾은 것으로 보입니다. 아하. 차기 대통령 세상에 보세요. 서울 면적의 41%가 새까맣게 변했어요. 하루아침에 생활터전을 잃은 날벼락을 맞은 이재민들이에요. 저 복구가 하루 이틀 걸리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차기 대통령 당선인 윤석열 당선인도 저 피해 복구에 만전을 기해야 할 텐데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법에 정해진 지원금이 좀 낮다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성금 들어오는 거 하고 다 규모도 조금 올려서 하여튼 주택 복구하시는데 지장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우리 문 대통령께서도 특별 재난지역 선포를 해주셨으니까 저희가 이어받아가지고 규정도 조금씩 바꾸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하여튼 크게 걱정 안 하시도록 잘 하겠습니다. 최단비 변호사님, 오늘 언론 기사들을 보니까 윤석열 당선인이 소통에 상당히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이런 얘기가 있던데
뭘 근거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당선인의 민생 중심의 소통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당선되고 처음 행보가 바로 남대문 시장이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남대문 시장이 어디냐? 지난 11월에 후보 당선 후에 첫 공개 행보를 했던데요. 그때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이 너무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최우선으로 여기고 긴급 구조 프로그램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어제 갔던 모습이네요. 네, 그러네요. 근데 그 약속을 지키는 것처럼 첫 번째 행보로 남대문 시장을 갔습니다. 아하. 이날 가서 이제 첫 번째로 여기를 다시 찾아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네. 그때 드린 말씀을 다시 상기해서 인수위부터 준비를 하겠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행보가 남대문 시장이기 때문에 민생 중심의 소통이 아니냐. 그리고 이날 가서 또 이 소상공인들과 격이 없는 또 소통을 했거든요. 밥도 같이 먹고. 네. 근데 오늘 이제 앞서서 보신 것처럼 울진 산불 이재민들도 다시 찾았어요. 이날 했던 얘기가 어떤 얘기냐 하면 네. 오늘 했던 얘기가 문 대통령이 재난지원을 선포를 했다. 네. 그러니까 선포를 했기 때문에 우리도 이어받아서 규정도 조금씩 바꾸고 걱정 안 하시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여기에 이어서 피해 보상이 다 다르잖아요. 피해를 입으신 분들 다 다르기 때문에 피해를 입은 거에 상응해서 맞춰서 하도록 우리가 다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러한 연 이틀 행보를 통해서 이제 언론에서 얘기하기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민생 중심으로 격이 없이 소통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은 이재민들에게 힘이 될 수 있죠. 왜? 정부가 그리고 당선인이 관심도 안 가져주는 것만큼 얼마나 그만큼 서러운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일단 이렇게 관심을 갖고 추후 충분한 지원을 하겠다.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해드리겠다. 도와드리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 지금 당선인의 행보가 하나하나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당선인이 청와대에 이곳을 폐지하겠다. 이런 내용을 밝혔어요. 지금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안진영 기자님. 네, 윤석열 당선인은 어제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 권영세 부위원장 그리고 원희룡 기획본부장과 차담회를 가졌는데 네.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대통령실 업무에서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사정정보조사 기능을 철저히 배제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갖냐면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런 청와대의 정치인 사찰이나 정치 보복 시비가 반복돼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민정수석실이 그 일에 일종의 전초기지 역할을 해왔는데 이미 앞서서 후보 시절에도요. 내 사전에는 정치 보복은 없다라는 얘기를 해왔었잖아요. 적어도 그런 일로부터는 선을 긋겠다고 선언을 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게 단순히 어떤 청와대의 기구를 없앤다, 그런다, 만든다 차원이 아니라 이게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 없애겠다는 게 행간의 의미를 보니까 정치보복을 끊겠다.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지금 언론들 해석이. 관련해서 윤석열 당선인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윤석열의 사전에 정치 보복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제가 이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대통령의 제가 당선이 되면 어떠한 그 사정과 그 수사에도 일절 관여하지 않겠다는 뜻에서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는 말씀을 벌써 지난 여름부터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모습은 대선이 치러지기 전에 대선 선거운동 기간 내에 했던 얘기고 지금 윤석열 당선인 얘기처럼 갑작스럽게 꺼낸 얘기가 아니라 이미 지난해부터 쭉 해왔던 일관된 이 견지된 입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진용 기자님, 오늘 당선인 대변인인 김은혜 대변인이 여기에 대해서 추가 내용을 브리핑했다면서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어제 민정수석실 폐지 의지를 밝혔는데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부연 설명은 없었기 때문에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을 통해서 입장이 나왔는데요. 네. 윤 당선인은 과거 사정기관을 장악한 민정수석실은 합법을 가장해 정적이나 정치적 반대 세력을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고 검증을 위장해 국민 신상 털기와 뒷조사를 벌여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잔재를 청산하겠다. 일명 사직동팀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있어요. 저 말 중에 박성배 변호사님, 사직동팀이 뭔가요? 이 사직동 팀은 과거 청와대 특명에 따라 고위공직자, 대통령 친인척 관리와 관련 정보 수집을 담당한 조직입니다. 이 공식 명칭은
경찰청 형사국 조사과지만 아. 이 종로구 사직동 안가에서 업무를 수행한다고 일명 사직동 팀으로 그럼 불려왔습니다. 저기서 뭐 하는 거예요? 관련 정보를 수집해 비위 정보를 청와대에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아하. 공식적으로는 지난 2000년 김대중 전 대통령의 지시로 해체됐지만 네. 이후로도 민정수석실에서 비슷한 기능을 수행해 오고 있다는 논란이 계속돼 왔습니다. 아, 그랬군요. 겉으로는 없어진 듯 했지만 실질적 기능은 뭔가 민정수석실에서 해오고 있었다. 지금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궁금증이 있어요. 최단비 변호사님. 우리가 뭐 정무수석 같은 거는 그냥 언뜻 그냥 눈치로 정치 관련 업무 일을 하는 대통령의 이 비서다. 그런데 민정수석에서 민정은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민정이라고 하는 게 백성민 정자인 민정입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백성의 마음을 살핀다. 국민을 섬긴다. 사실 이런 뜻인데요. 근데 이제 이런 뜻과는 달리 이제까지 민정수석실이 한 얘기가 김은혜 대변인도 얘기를 했죠. 과거 사정기관을 장악한 민정수석실 이렇게 얘기를 한 게 뭐냐면 보통은 사정기관을 이제 총괄을 하고요. 여기에다가 인사검증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인사를 제대로 못하면 민정수석한테 인사를 제대로 했느냐 이렇게 책임 추궁도 국회에서 하고 했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까지는 민정수석실에 대해 얘기를 하면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 그 정도로 굉장히 뭐 높은 지위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곤 했습니다. 아하. 그러다 보니까 뭐 오늘 언론들 표현 보니까요, 유인경 평론가님, 그동안 민정수석이 뭐 왕수석이었다. 뭐 이런 말도 있어요. 예, 민정수석이라는 것이 생긴 건 전두환 대통령 때부터니까 그래요? 네. 40여 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데 제가 30년 기자 생활한 가운데서도 다른 수석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 민정수석만큼은 확실히 기억나는 거 보면 엄청난 힘을 가지는 게 분명합니다. 역순으로 되돌아보면 네네네. 문재인 정부의 민정수석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었고요. 아하. 예.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은 우병우 그 유명한, 그러네요. 예. 부천지청장 하셨죠. 노무현 대통령 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두 번이나 민정수석을 하셨습니다. 네네. 두 번이나. 그러다 보니 절대적 신임을 받고 저자 사랑을 받는 내 사람이라는 게 확실했는데요. 아하. 아까 많은 패널도 말씀해 주셨지만 여기서 친위청 관리와 비위 업무를 했어야 되는데 다 아시다시피 그 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친인척 논란은 너무나 많이 이어졌고요. 비위도 제대로 검증받지 못해서 인사청문회 때마다 수많은 분들이 저분이 왜 올라왔지? 이렇게 드러났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고리를 좀 잘라버리고 싶은 마음에서 윤 당선인이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앞서 우리 최단비 변호사님도 말씀해 주셨지만요. 왜 왕수석이라 불렸냐. 수석 중에 수석, 왕수석.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뭐 벌벌벌 떨었다는 거예요. 그 파워가 어느 정도였기에 그랬을까요? 관련 영상 좀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압수수색 당시 통화하시면서 신속하게 하라는 취지의 말씀을 여러 번 하셨는데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그거는 제가 장관으로서 압수수색에 개입하거나 관여한 것이 아니라 남편으로서 아내의 건강을 배려해달라고 부탁을 드린 것입니다. 이거는 인륜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대검에서도 이걸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그 당사자도 부적절하다고 느꼈다는 이야기를 네,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가족회사 자금 유용한 거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검찰 말고 국민들께 한 말씀 하시죠. 국민들께 아무 말씀 안 하실 겁니까? 왜 말씀을 안 하세요? 사과할 말씀 없으세요? 공직자로서 책임 있는 모습 보여주시죠. 저 때만 해도 우병우 전 수석 네 글자를 다 알고 살았습니다. 기고만장. 네.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갔어요. 저 때만 해도요. 어쨌든 나중에 영어의 몸이 됐습니다만. 앞서 이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문재인 정권의 첫 민정수석이었습니다. 무려 2년 2개월을 이제 민정수석으로 역임을 했고요. 그러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임명합니다. 그랬는데 가족 관련 일이 불거지면서 논란이 되면서 35일 만에
단기 낙마하는 불명예를 당하기도 했죠. 35일 만에 법무부 장관에서 사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서 이제 우병우 전 수석의 모습도 보였습니다만 최진봉 교수님, 사실 저 때 뭐 국정농단 뭐 국면이나 그런 걸 떠나서도 많은 분들 저 레이저 눈빛, 이른바 레이저 눈빛 완전히 분노했어요. 그랬었죠. 그 당시에 이제 저 눈빛 때문에 국민들이 엄청나게 분노를 했고 네. 기자를 대하는 태도 자체가 너무 거만한 거 아니냐 이런 불만이 많았고요. 뿐만 아니라 우병우 전 수석이 사실은 검찰에 불려가 조사를 받았어요. 아하. 여러 가지 사안 때문에. 네. 이제 사진이 나올 텐데 네. 2017년 11월 6일 날 서울중앙지검에 불려가 조사를 받는데 그 장면이 지금 저 화면인데요. 멀리서 망원 렌즈로 찍은 거거든요. 수사를 누가 받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기억나네요. 기억나. 네.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분들이 검찰 수사를 하는 분들이고 우병우 전 수석 수사를 받아야 되는데 아하. 수사 받는 사람이 팔짱 끼고 여유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네. 수사를 하는 사람들은 아주 공손한 모습으로 지금 보이고 있잖아요. 아하. 과연 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 그 당시에 검찰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어떻게 대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단적인 사진이었는데 그만큼 아나무인이었고 그러네요. 검찰을 무시하고 검찰 위에 있는 권력처럼 느껴지는 저런 모습 때문에 엄청난 비판과 비난을 받았었습니다. 네. 안하무인, 정말 시청자 여러분들이 정말 공감하실 단어 같아요. 그런데 최단비 변호사님, 사실 지금 민정수석, 뭐 우병우 전 수석뿐 아니라 역대 정권들의 민정수석 하면 뭐 흑역사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시청자분들이 많이 이제 기억을 하실 텐데 역대 정부에서 문제가 됐던 것들이 민정수석의 몰락입니다. 민정수석이 몰락이 되면서 함께 역대 정부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많이 미치기도 했었는데 왜냐하면 앞서서 말씀해 주셨지만 민정수석이 굉장히 권력이 높다 보니까 또 부패도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민정수석을 맡으면 독이 든 성배를 마셨다, 들었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는데 말씀을 드리면 먼저 김대중 정부 때에는요. 네. 그 당시에 신광욱 전 민정수석이었어요. 이때는 뇌물 혐의로 구속이 됐었고 그 뒤에 노무현 정부 때에도 박정규 전 민정수석이 뇌물 혐의로 마찬가지로 구속이 됐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명박 정부 때에는 이종찬 전 민정수석이 무혐의가 나긴 했지만 마찬가지로 뇌물 혐의로 수사를 받았었고요. 박근혜 정부 때 방금 보셨던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불법 사찰 혐의로 구속이 된 바 있고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문재인 정부 때에는 조국 전 민정수석이 유재수 전 금융위원회의 비위를 눈 감아준 혐의로 또 재판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저걸 보면요. 진보 정권이든 보수 정권이든 가릴 것 없이 민정수석, 권력이 집중되다 보면 권력에 취하기 마련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흑역사입니다. 말 그대로 흑역사예요. 그런데 자, 이런 민정수석실, 그러면 윤석열 당선인은 왜 없애려는 걸까요? 유인경 평론가님. 윤 당선인은 흔히 말하는 영선, 빵선 국회의원도 안 해보셨고 그러네요. 뭐 청와대 근처도 안 가보신 분이지만 네. 누구보다 민정수석실과는 인연이 깊습니다. 왜냐하면 검사 시절에 박근혜 정부의 우병우 전 수석 아까 봤죠? 네. 그 조사받고 있는 모습. 아하. 그다음에 이제 조국 전 수석을 수사를 지휘해서 직접 기소를 했던 네.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피해를 누구보다 잘 알고 또 어떤 일을 했고 어떤 데 알기 때문이죠. 게다가 이제 본연의 임무를 민정수석이 잘한다 하더라도 수많은 정보가 쏟아지고 수많은 이권이 다른 데서 과연 본인이 자유로울 수 있을까? 이런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쨌든 이 마음 자체는 이제 좀 불이랑 끊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런 초심이 잘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일반인들도 그런 생각하잖아요. 정보를 많이 알면 그 정보를 뭔가 활용하고 싶은 생각이 들잖아요. 지금 그래서 민정수석실을 없애려는 걸까? 근데 박성배 변호사님, 혹시 본인이 윤석열 당선인 본인이 검찰 출신이라서 누구보다도 민정수석실의 폐해를 알기에 그래서 이걸 없애려는 걸까요? 민정수석실은 경찰과 검찰 등 사정기관 통제 역할도 수행합니다. 그 과정에서 민정수석은 주요 사건 수사와 현안에 대한 청와대의 의중을 검찰총장에게 전달하기도 합니다. 윤 당선인 입장에서는 민정수석실의 이 역할,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수사기관에 대한 압박 내지는 개입으로 보였을 수 있습니다. 민정수석실의 이 역할은 정권 초기에는 강화됐다가 정권 말기에는 측근 비위가 불거지면서 약화되는 패턴이 늘 반복돼 왔습니다. 네. 아니 그런데 최진봉 교수님, 그런가 하면
좀 다른 해석도 있을 수 있더라고요. 이 민정수석실을 없애려는 배경으로. 그러니까 민정수석실이 사실은 여러 가지 업무를 하거든요. 지금 이제 문제를 제기하는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 입장에서 보면 사정을 하거나 아니면 검찰 권력이 내는 5대 권력기관이라고 하는 권력기관들을 이렇게 좌지우지하는 그런 역할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그 본인의 권력을 이용해 사정기관들을 컨트롤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문제점은 분명히 지적된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민정수석실 하는 일이 법무비서관, 그다음에 공직기관 비서관, 반부패 비서관 이렇게 이제 나눠지거든요. 네네. 그런 비서관 또 인사검증 업무 이런 업무들을 그럼 과연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정 업무를 통해서 특정한 어떤 사정기관들을 이용해서 권력의 중심에 서는 문제는 해결할 수 있지만 나머지 업무들 예를 들면 이제 인사검증에서 인사수석실에서 하지만 민정수석실이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경찰이나 아니면 감사원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 하거든요. 그런 네. 부분들 어떻게 할 거냐. 두 번째는 이제 공직기관 업무는 그러면 누가 관할할 거냐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민정수석실에 했던 여러 가지 업무들을 그러면 어느 다른 부처로 넘기거나 아니면 다른 비서실에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조절할 거냐 하는 부분에 우려가 있어서 아마 이제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나온 거는 친인척 비리나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특별감찰관제를 활용해서 특별감찰관을 임명하겠다고 그랬어요. 그건 이제 해결될 것 같고 그럼 나머지 이제 공직기강이나 반부패 관련된 업무를 그러면 어느 비서실이 할지 하는 네. 부분에는 업무 분장의 부분이 남아 있어서 네. 이 부분을 어떻게 할지 하는 부분들을 좀 구체적으로 이제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상황이 됐다고 보여집니다. 네. 지금 보세요. 뭐 지금은 구상 차원입니다. 하지만 의지가 강한 것으로 지금 전해져서 앞으로 이제 어떻게 청와대 직제를 개편할지가 이제 관심인데 현행 보세요. 지금 저희가 비교를 해드렸어요. 민정, 공직기강, 반부패 업무는 지금 당선인 구상은 특별감찰반 등을 두면 되지 않겠느냐. 범죄정보 수집 기능을 폐지하겠다. 고위공직자 인사는 경찰과 법무부에 별도 기구를 둔다. 대통령 친인척은 특별감찰관을 부활하겠다. 자, 먼저 앞서 최진봉 교수님 설명 듣다 보니까 정말 궁금해져요. 민정수석실을 없애면 일단 인사검증, 주요 인사들의 인사검증, 왜냐하면 역대 정권마다 인사검증 제대로 했느냐?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인사검증 구멍 생겼다? 인사검증 어떻게 할 건지 당선인 대변인 김은혜 대변인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통령실에는 추천 기능만 보유하고 검증 대상자, 고위공직자뿐만 아니라 청문 대상인 국무위원 그리고 필요한 공직자의 검증에 대해서는 법무부와 경찰 등에서 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입니다. 미국만 보더라도 백악관에서는 따로 이런 검증 기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FBI 등 아래 권력기관에서 주로 수행을 하죠. 이 같은 사례를 저희가 참고하면서 이거 마침 또 경찰 출신이신 박성배 변호사님께 안 여쭤볼 수가 없어요. 진짜 미국에서는 FBI가 인사검증을 주도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경찰 국정원이 인사정보를 수집해 제공하면 민정수석실이 인사검증을 담당합니다. 그렇지만 미국에서는 경찰 등 관련 기관이 인사검증에 전면에 나섭니다. FBI가 공직자윤리국 국세청과 함께 2, 3개월간 경력 등 인사검증을 직접 실시하고 그 과정에서 부적절한 인사는 낙마하게 됩니다. 이후에 청문회에서는 정책 능력 검증에 집중하게 되는데 네. 바로 미국의 이 모델 도입을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사실 그동안 인사청문회 무용론 나올 때마다 미국은 어떤 자더라, 미국의 뭐 사례, 우리가 망신주기 인사청문회 한다 뭐 그런 얘기 나올 때마다 미국의 사례가 잠시 언급되긴 했는데 진짜로 지금 FBI에서 주로 검증한다는 거예요. 부정 같은 거, 부패 같은 거. 그런데 또 하나의 궁금증이 있어요. 최단비 변호사님. 그러면 대통령의 친인척 관리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의 특별감찰관제를 다시 정상 가동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특별감찰관제가 2014년도에 도입이 된 것인데 어떤 얘기냐 하면 보시는 것처럼 대통령의 배우자, 사촌 이내의 친인척 그리고 청와대 수석비서관 이상의 이제 굉장히 고위 공무원의 비위를 상시 감찰하는 기구라는 건데요.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 때 도입이 된 겁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문재인 정부 때에는 5년 내내 이 특별감찰관이 없었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네.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는 공수처가 새로 들어왔죠. 이제 공수처의 역할이 뭐냐면 비슷해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친인척과 측근 비위 감시 기능을 수행하는 곳이라서 공수처를 만들었으니까 공수처가 이 역할을 하면 특별감찰관제가 특별히 필요가 없으니까 이제 공석이었는데 그러면 이제 생각하시는 게 언론에서도 아니 그러면 윤당선이 특별감찰관제를 도입한다 하면 공수처를 없애는 게 아니냐 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윤당선인의 이제 공약을 보면은 공수처는 본연의 역할을 하도록 두겠다 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민정수석실을 없애면서 그러면은 사정 기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원래 있던 제도인 특별감찰관을 부활하겠다 이런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앞으로의 또 민정수석실 폐지하면서 대통령 친인척 또 여느 정권마다 대통령 친인척들이 얽힌 불미스러운 일들이 터져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와 관련해서요. 청와대 또 출신이기도 하죠. 민주당 조응천 의원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정수석실 폐지를 하겠다는 이유가 사정 정보 조사 기능을 없애겠다. 그거 때문에 없애려면은 반부패 비서관실을 없애면 되는데 왜 수석실을 다 없애냐. 그래서 이거는 뭐 목욕물 버리려다가 애까지 버리는 거 아니냐. 검찰이 그 오로지 사법적 통제만 받고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보여져요. 혹은 이걸 조금 곡해하자면 정식 개선을 통하지 않고도 나는 얼마든지 내 임기 5년 동안은 검찰에 대해서는 비공식으로 할 수 있다. 뭐 그런 자신감이 발로로도 읽힐 수가 있는. 조응천 의원 하면 최재명 교수님 공직기강 비서관 출신인가요? 네, 아무튼 그렇죠. 청와대 이제 인사이기도 있었죠. 해요. 이제 뭐 검증 업무를 맡았던 인물이기도 한데 지금 얘기 중에 지금 윤석열 당선인이 민정수석실을 폐지하려는 이 움직임에 대해서 이런 비유를 했어요. 목욕물 버리려다가 좀 송구합니다. 애까지 버리는 격이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말은 결국은 이제 반부패 비서관실에서 했던 일이 사정 업무, 정보 수집 업무는 반부패 비서관실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정수석실에 여러 비서관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반부패 비서관실에서 했던 일이기 때문에 그 부서만 없애면 될 텐데 왜 민정수석 전체를 다 없애려고 하느냐에 대한 어떤 반대 의견인 것 같아요. 아마 이제 그런 의견들은 결국 아까 제가 잠깐 언급해 드렸는데 그러면 뭐 인사검증 문제라든지 우리가 얘기 나눴듯이 또 예를 들면 공직기강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업무 분장을 어디서 할 거냐 하는 부분에 명확한 입장이 있어야 된다. 물론 지금 우리가 잠깐 봤습니다만 현재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그게 실현돼서 구체적으로 그러면 민정수석실 했던 업무들이 아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라. 이런 의도라고 보여지고 또 하나 조응천 의원 입장에서 아마 문제를 제기하고 싶었던 건 이런 것 같아요. 검찰이 지금 현재로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예전에 그 토론에 나와서 했던 말씀들을 쭉 종합해 보면 검찰 인사권이나 그다음에 재정권 이런 부분들을 독립시키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제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겠다고 그랬고 그렇게 되고 이제 청와대마저도 검찰에 대한 어떤 견제 기능을 하지 않게 되면 검찰은 그야말로 아무런 견제를 받지 않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물론 공수처가 있긴 하지만 공수처의 역할에 대해서 윤 당선인 같은 경우는 좀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리도 함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찰이 어떤 형태로든 견제를 받는 구조가 있어야 되는데 그 구조 자체가 완전히 없어지는 상황이 되는 것. 민정수석실이 만약 검찰이 그런 부분에 견제를 할 수 있는 기능도 일정 부분 갖고 있는데 그게 긍정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그런 부분까지 사라지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현하는 방식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청자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역대 정권 그리고 앞으로의 윤석열 정부가 어느 기구가 없어서 또는 어느 기구가 생겨서 대통령 친인척이나 그리고 고위 공직자들의 비리를 눈 감아줬거나 캐내지 못했나요? 결국은 의지의 문제입니다. 내 식구는 감싸주고 뭔가 다른 식구는 철저히 캐낸다는 이런 거 말고 철저히 자기 검증부터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 그런 의지를 보여주기를 국민은 기대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이 내일 아주 중요한 만남을 앞두고 있습니다. 먼저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내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오찬을 갖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요청하겠다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견지해 왔습니다. 따라서 이번 만남을 계기로 국민 통합과 화합의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사실 대선 결과 나오고 나서부터 많은 언론들이 과연 윤석열 당선인이 언제 문재인 대통령과 만날 수 있을까 관심이었는데 며칠 만에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안지윤 기자님? 네, 엿새 만에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거슬러 올라가서 두 사람이 언제 가장 최근에 만났을지를 체크해 보면요. 지난 2020년 6월입니다. 반부패 정책 협의회에 참석하기 위해 윤 당선인이 청와대에 찾았을 때 21개월만 전, 그리고선 이제 이번에 엿새 만에 다시 만나게 된 건데요. 역대 대통령들과 그 전직 대통령이 이렇게 만남을 보면은요, 보통 네. 열흘 안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은요, 네네. 2002년 김대중 대통령은요, 16대 대선 나흘 뒤에 노무현 당선인과 배석자 없이 오찬 회동을 가졌고요. 2007년 노무현 대통령은요, 대선 나흘에 만인 12월 28일 이명박 당시 당선인과 만찬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 이명박 전 대통령도 대선 나흘에 만에 박근혜 당시 대선인과 만났는데 이번에는 엿새 만에 만나는 거기 때문에 약 3일 정도 빠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열흘을 다 안 넘겼네요. 지금 보니까. 그러면 내일 회동에서 제일 관심사는 유인경 평론가님 어떤 얘기들을 지금 배석자 없이 독대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어떤 얘기를 나눌까 관심입니다. 아무래도 뭐 이제 국정 인수인계 문제가 이제 되겠죠. 누가 이사를 가더라도 전 주인과 새 주인이 조율할 게 많을 텐데. 네. 그런데 이제 다양한 주제가 나오겠지만 국민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게 된 또 이제 들려 나온 소문에 따르면 아무래도 윤 당선인이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특별 사면을 건의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또 이제 예상되는 거긴 하지만 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면도 이제 건의할 것으로 이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정치계뿐만이 아니라 재계에서도 내일 오찬에 테이블에서 어떤 화제가 오고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내일 회동에서의 결과가 또 하루 종일 뉴스를 장식할 가능성이 지금 부쩍 커졌어요. 그런데 곰곰이 기억을 더듬어 보면 지난해 성탄절 특사 때, 특별사면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 됐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때 이미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가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 대통령의 사면은 좀 늦었지만 환영합니다. 그리고 건강이 좀 안 좋으시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하여튼 좀 빨리 건강을 좀 회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참 아까 이명박 대통령 안 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하셨나? 그래서 뭐 국민 통합의 관점에서 좀 판단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대목이 있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윤석열 당선인이 굳이 따져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 MB와는 그렇게 좋은 사이는 아니었던 걸로 같은데 왜 이렇게 특별사면 건의에 적극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본인이 서울중앙지검장 할 때 수사를 했어요. 이명박 전 대통령을.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실 뇌물 혐의,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 중에는 여러 가지 죄가 있지만 상당히 국민들 볼 때는 좀 이해할 수 없는 죄죠. 뇌물을 받아가지고 대통령이 돼가지고 그런 행동을 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사실은 이제 본인이 어쨌든 그 수사를 했고 그 결과를 결국 이제 그 최종적으로 감옥에 수감이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볼 때는 왜 이런 주장을 했을까? 두 번째 이재용 삼성 부회장 같은 경우도 본인이 수사를 해서 또 재판에 넘겼거든요. 그러네요. 그런 여러 가지 악연들이 있어서 이런 주장이 왜 나왔을까 생각하실 텐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보수 진영을 결집을 시켜야 돼요. 지금 현재 대선의 결과를 보면 아주 박빙으로 승리를 했고 결국에 이제 지지층을 좀 더 확보하고 지지층의 결집을 좀 유도해야 되는 상황이 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수 진영 특히 또 현재 그 본인의
선대위라든지 윤석열 당선인의 그 옆 측근에서 도와주는 분들, 김은혜 대변인을 포함해서 이분들이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때 정치에 들어오셔서 활동하신 분들도 많이 있어요. MB계 사람들이. 네, 그렇죠. 이제 그런 분들도 고려하는 것 같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보수 진영을 좀 결집을 시켜서 본인이 국정 운영하는데 동력을 좀 얻고 싶은 의미도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 문제가 만약 문재인 이제 현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시고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본인이 해결해야 될 문제가 돼요. 사면권은 본인이 갖는 거잖아요. 그게 또 부담이 될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여러 가지 논란이 될 수도 있고, 또 사면이라고 하는 것이 뭐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국민적인 동의나 여론이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본인이 만약에 취임하고 나서 사면권을 발휘하려고 했을 때 만약 반대에 부딪히게 되면 양측으로부터 이제 압박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을 좀 피하고 싶지 않나 하는 생각이 이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그래서 현 정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면 본인 입장에서는 취임하고 나서 국정 동력을 얻는 데 도움이 될 것이고, 또 본인이 부담이 될 수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본인한테는 좀 더 국정 운영에 전념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점, 또 국론이 분열돼서 여러 가지 이제 반대 의견이 많이 나왔을 때 본인의 국정 동력이 상실될 수 있다는 위험성, 이런 부분들을 좀 제거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사면권을 발휘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른바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볼 수 있는 바로 그 지점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 사면이지 않을까. 그래서 내일 단독 회동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건의할 것 같다. 그리고 앞서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도 분명히 그 내용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 사면이 반드시, 그것도 100% 이루어질 거라고 확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사면은 김경수 전 지사다. 그런 정치적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남겨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정치적으로 판단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면해주고 그보다 더 연세도 많고 형장도 낮은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안 해준 거는 또 다른 정치 보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때 갈라치기 할 때 제가 언론 인터뷰에 뭐라 얘기했냐면은 문재인 대통령 최측근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살리기 위해서, 동시에 사면하기 위해서 남겨둔 것이다. 이런 정치적인 함의가 숨어 있는 것이다. 라고 제가 비판을 했거든요. 한번 두고 보시죠.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취할지. 저는 아마 같이 사면을 하리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00%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요, 최단비 변호사님, 우리가 세상 일을 얘기할 때 100%란 없어. 보통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권성동 의원은 보십시오. 100% 사면을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지사를 연계할 거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네, 그러니까 권성동 의원이 저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근거를 이제 추측을 해보자면은 윤 당선인이 당선되고 나서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것이 국민통합입니다. 우리가 통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국민통합위원회도 지금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국민을 통합을 해야 되고, 그리고 본인은 당선인이 되고 나서 절대 정치 보복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사면에 대한 이제 필요성은 계속해서 당선인도 언급을 하셨던 부분이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만 그러니까 사면을 하기에는 또 국민 통합 차원에서 그러면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같이 사면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권성동 의원 얘기를 추측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네. 저런 것은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상당히 격앙되게 얘기했어요. 보십시오. 두고 보십시오. 반드시 100% 두 사람에 대한 사면이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에 대해서 청와대가 그렇게 가히 좋은 기분은 아닐 것 같은데요. 유쾌한 기분은 아닐 것 같은데요. 박성배 변호사님. 이 청와대 관계자는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해 건의가 오면 고민할 문제이고, 최종 결정권자는 문 대통령이라며 원론적 입장만 밝히고 있습니다. 아울러 권성동 의원 주장과 관련해서도 사면은 대통령 고유 권한으로 제가 말씀드리기는 부적절하다며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네. 자, 민감한 문제면서도 관심이 가는 문제일 것 같아요.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사실 민주당 내에서도 거론이 됐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른바 MB 사면을 주장하다가, 특별 사면을 주장하다가 곤혹을 치른
인물이 있다고 합니다.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명박 전직 대통령이신데 장기간 또 고령이시고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을 이미 피력한 바가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미 사면을 했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지 않을 수 없는 단계라고 생각되고요. 저는 했으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이명박 대통령 사면을 문재인 대통령이 해야 된다고 했더니 엄청나게 지금 문자 폭탄이 저한테 쏟아지고 욕바가지하고 막 그러는데요. 정말 지혜롭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김우영 전 선거대책위 대변인이 상습적인 배신자다. 참 듣기 힘든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 그냥 웃어버려야지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들을 수도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러나 말을 함에 있어서도 조금 예의를 갖췄으면 좋겠고요. 저는 배신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저는 스스로 생각하고 있고 나름 당에 대해서 또 이런 올바른 길로 가는데 누군가는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 사면을 해야 된다고 얘기했더니 그것도 문재인 대통령이 해야 된다고 말했더니 문자 폭탄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최재문 교수님. 네, 그럼 이상민 의원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반대하는 분들의 목소리인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그냥 느끼기에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 더 큰 것 같아요. 현재 상황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마 본인의 의사를 표현하는 방식인 것 같은데 문자 폭탄 그것도 개인이 보내시는 거니까 그게 옳다 틀리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다만 이제 표현의 방식은 욕설이라든지 아니면 험한 말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의사를 표현하는 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상민 의원이 발언에 대해서 나는 반대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건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그런 이제 욕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상처를 줄 수 있는 그런 발언들을 하는 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상민 의원도 본인의 입장을 얘기한 거고 그 입장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충분히 그건 토의와 논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공격하는 부분들이 저렇게 너무 감정적으로 가는 것은 민주당 전체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각각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고 그 의견에서 표현을 할 수 있지만 그 표현의 방식이 상식선에서 이해될 수 있는 정도로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사실 이상민 의원이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또 관리했던 인물로서 또 여러 가지 쓴소리도 많이 했고요. 당내에서. 그런 인물이긴 합니다. 그런데 최단비 변호사님께 좀 여쭤볼게요. 사실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 보면 지난해 1월이었습니다. 지난해 여러분 잘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지난해 1월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낙연 당시 민주당 대표가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두 전직 대통령 사면을 해야 된다. 이걸 문재인 대통령이 했으면 좋겠다. 건의할 생각이다. 라고 했다가 최단비 변호사님 참 공교롭게도 그 발언 이후에 지지율이 급전직하했어요. 그러면 결과론이지만 물론 지금 내일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이 될지는 봐야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이낙연 전 대표 입장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이 이루어졌어요. 아니 왜 이런 시점의 문제지 결국은 갈 문제를 왜 지지자들에게 문자 폭탄 받고 온갖 비난 다 받단 말이에요, 당시에.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아주 시기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당시에는 이제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이제 경선에서 후보가 정해지기 전이었고 그 당시에 이제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이라든지 이 전 대통령의 사면 같은 경우를 언급하는 것이 지지율의 결집에는 굉장히 좋지 않은 시점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지지율이 많이 하락을 했었고요. 굉장히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의 지지율의 하락에서 못 벗어난 부분도 사실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미 윤석열 후보에 당선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하면은 지금 이제 이 민주당 쪽에서 이제 다시 지지율을 결집을 할 것인가, 그리고 국민 통합에 대한 차원을 할 것인가, 지금 비대위가 꾸려지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는 많은 지지자들이 그것을 반대를 했을지 몰라도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박 전 대통령은 이미 사면이 됐고, 그러면 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사면을 하면서 이런
뭐 통합이라고 할까요? 이런 통합을 하고 다시 이제 민주당 쪽에서의 지지율을 다 회복하는 부분이 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과는 또 다른 상황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진봉 교수님께 여쭤볼까요? 지금 이 문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미 지난해 성탄 특사가 됐기 때문에 이제 다음 수순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다. 이런 단순한 수순 말고 또 앞서 권성동 의원이 뭔가 100% 확신한 김경수 전 지사와 같이 묶으려는 그런 특사 말고 지금 시점상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이 불과 지금 2달도 채 안 남은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이어서 이게 어느 쪽 진영의 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이 글쎄요, 제가 너무 정치공학적인 질문을 드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이것도 여야가 지금 청와대나 윤석열 당선 측에서는 분명히 셈법에 넣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언급해드린 그 맥락에서 연장상에서 말씀을 드려보면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본인이 어쨌든 수사해서 재판에 넘긴 사람이에요. 그걸 본인이 다시 그 사면을 한다?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영역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왜 수사에 넘겼고 지금 왜 사면하냐 이런 논란이 될 수도 있고 좀 만약에 좀 권성동 의원의 말에 저는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뭐냐면 네.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런데요. 만약에 김경수 전 지사와 이명박 전 대통령을 함께 사면한다.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하. 그걸 과연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그것도 임기 말에 이제 네. 뭐 2달 남았잖아요. 2달 남은 기간에 본인의 측근이라고 하는 김경수 전 지사를 사면해 주기 위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끼워 넣었다. 이렇게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아하. 거예요. 네. 그러니까 권성동 의원은 그 두 사람을 함께 사면하면서 그게 될 거라고 얘기하시는데 물론 그렇게 될 가능성이 뭐 전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그 국민들이 볼 때 그걸 과연 그러면 긍정적으로 볼 거냐 이 문제예요. 네. 아니 본인의 측근이라고 얘기했던 김경수 전 지사를 사면해 주기 위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끼워 넣었다. 이렇게 되면 그거는 국민적 비판을 받는 사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대통령의 사면권을 갖고 있지만 국민적 동의나 여론이 뒷받침돼야 돼요. 근데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저는 상당히 고민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 두 분을 함께 사면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는 이 문제가 먼저 해결되길 바랄 거예요. 그게 아하. 본인한테는 훨씬 국정 동력을 그러니까 처음 시작해서 취임하고 국정 운영해 가는데 부담 하나를 줄이는 게 된다니까요. 네.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걸 할 거냐의 문제는 본인도 퇴임하는 대통령으로서 이게 국민적 비판을 받거나 여론이 안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그건 선택할 수 없는 영역이거든요. 네. 그래서 상당히 고차원의 방정식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네. 아마 이제 지방선거를 생각한다면 보수 진영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좀 나와서 보수 진영이 결집하는 걸 바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아하. 거예요. 네. 그 부분을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공을 떠 넘긴 건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럼 과연 이걸 받을 거냐 하는 문제는 좀 깊이 고민이 되는 부분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로 내일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 간의 21개월 만의 만남, 대선 뒤에 엿새 만의 만남, 단독 회동에 관심이 모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내일 이 시간에 뉴스파이터 시간에는 그 따끈따끈한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내일도 기대해 보시기 바라고요. 사실 지금 인수위원장, 부위원장은 정해졌지만 정식으로 인수위가 출범도 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차기 정부 총리가 누구가 될 것 같다는 하마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제일 1순위라고 언론들이 얘기하고 있는 안철수 위원장 얘기부터 해보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이제 총무원으로 오실 수 있다는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지금 총리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지금 현재 제가 맡은 일에 집중하자는 생각밖에는 머릿속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리고 또 저로서도 전국 우리 국정과제 전반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고 거기에 대해서 중요한 밑그림을 그리는 그런 작업이기 때문에 제가 어디 한눈 팔고 다른 생각을 할 만한 여유가 전혀 없습니다. 사실 뭐 언론들도 그렇고 인터넷상에서 이제 그런 말 많더라고요.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얘기는 지금까지 쭉 행보를 보면 글쎄 뭐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런 말들이 애매모호한 화법이 많다.
그러면 한눈 팔 여유가 없다. 저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박성배 변호사님? 총리 후보자와 관련해서는 누구보다 안철수 위원장이 1순위로 거론됩니다. 당장 윤 당선인 측 관계자도 단일화 때 공동 정부를 천명한 만큼 안 위원장이 첫 총리를 맡아 내각을 통할하는 방안이 진작부터 거론돼 왔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안 위원장은 지금 현재 내가 맡은 일에 집중하자는 생각밖에 없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 말은 총리직을 배제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총리직에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즉 지정해 준다면 총리직에 오를 가능성은 있지만 현재는 내가 먼저 나서서 총리직을 원한다고 밝히기는 어려운 상황임을 우회적으로 표현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해석이 그거잖아요. 시켜주면 하고는 싶은데 먼저 나서서 막 시켜달라 하고 싶지는 않다. 물론 주변의 해석입니다. 안철수 위원장이 했다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최단 변호사님 이런 생각도 있을 거예요. 시청자분과 국민 보시기에는 아니 인수위원장도 하고 총리도 하겠다고? 너무 욕심쟁이 아니야? 뭐 이런 말 나올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안철수 대표가 가장 1순위로 꼽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단일화를 하면서 이렇게 천명을 했어요. 우리는 인수위부터 시작을 해서 공동정부를 하겠다.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윤 당선인도 안 대표를 위원장으로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인수위부터 시작해서 공동정부까지니까 총리도가 첫 번째가 아니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안 대표가 이제 위원장을 맡기까지 굉장히 고민이 많았을 거라고 언론 보도를 보면 예측이 돼요. 왜냐하면 인수위 위원장을 맡고 그다음에 총리까지 맡으면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여소야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총리를 하려면 국회에 인준을 받아야 되는데 국회에서 당장 비토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모든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제 인수위원장을 맡았으니까 그러면 총리는 또 다른 사람이 맡는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물론 문재인 대통령 임기는 5월 9일까지니까 지금은 여당이 민주당입니다. 5월 10일부터는 여소야대 국면이 된다. 이제 그 말씀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래서 안철수 인수위원장도 지금 거의 뭐 0순위, 1순위 이 정도의 순서로 언론들이 뭐 이 하마평에 올리고 있습니다만 다른 인물들도 나오고 있잖아요. 안진용 기자님. 네, 윤석열 정부의 총리를 두고서요. DJ계 총리론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네. 김대중 정권 때 활약을 했던 이 김한길 인수위원회 국민통합위원장 그리고 박주선 대통령 취임식 준비위원장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습니다. 일단 윤 당선인과 친분이 두터운 김 위원장은요. 김대중 정부에서 청와대 비서실장, 문화관광부 장관을 역임을 했습니다. 행정 경험이 풍부한데 무엇보다 이 거물급 민주진영 인사이기 때문에 만약 총리 후보자로 지명되면요. 거대 야당도 맹렬한 반대를 하기 어려울 거라는 정치권의 중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 위원장의 이름도 거론이 되는데요. 네. 박 위원장은 전남 보성 출신이고요. 김대중 정부 당시 대통령 비서실 법무비서관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광주에서만 4선을 지낸 의원이고요. 민주당의 전신인 통합민주당 출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국민의당과 민생당을 거쳐서 이번 대선 때는 윤 당선인을 지지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보면요. 박주선 전 국회 부의장 보면 이제 이번 대선 때 합류했습니다만 윤석열 당선인 쪽으로. 근데 박성배 변호사님, 취임식 준비위원장 이게 단순히 취임식을 뭐 준비한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뭔가 취임식을 통해서 대국민 메시지를 당선인이 던질 수 있게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럼 청사진 그리는 작업인데 아니 그럼 뭔가 총리 진짜 좀 물망에 오르는 거예요? 윤 당선인이 오늘 박주선 전 국회 부의장을 대통령 취임식 준비위원장에 임명했습니다. 김은혜 대변인이 그 배경으로 이 국정 통합을 중요한 과제로 삼고 있는 윤 당선인의 가치와 철학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이 박 전 부의장은 대선 때 윤석열 캠프에 합류해서 이 광주 전남 국민의힘 총괄 선대위원장 겸 동서합 미래위원장을 겸임해 활동해 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박 전 부의장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어제 윤 당선인이 직접 전화를 해와 준비위원장을 맡아달라고 요청할 때 처음에는 완곡하게 거절했다가 거듭된 요청에 수락했다면서도 총리 얘기는 처음 듣는다. 난 정권 교체를 위해 일했을 뿐 자리 욕심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아하. 야, 과연 누구를 윤석열 당선인이 낙점을 할지 이제 또 초미의 관심이에요. 그런 가운데 뭐 총리 물망은 아닙니다만 이 인물이요.
지금 조심스럽게 내각에 들어가지 않을까, 즉 장관 자리 하나 맞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답니다. 누군지 영상으로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임차인입니다. 오늘 표결된 법안을 보면서 제가 기분이 좋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에게 든 생각은 4년 있다가 꼼짝없이 월세로 들어가게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전세는 없겠구나. 그게 제 고민입니다. 도대체 무슨 배짱과 오만으로 이런 것을 점검하지 않고 이걸 법으로 달랑 만듭니까? 이 법을 만드신 분들 그리고 민주당 이 축조심이 없이 이 프로세스를 가져간 민주당은 오래도록 기억될 것입니다. 이번 선거의 의미는 전과 사범도 아니고 부동산 실정도 아닙니다.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 국민의 자긍심입니다. 이재명은 그냥 586의 아바타일 뿐입니다. 윤석열은 공직의 책임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윤희숙 전 의원, 참 우여곡절이 많았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자신이 의원직을 벌인 그 지역구에서 대선 날 보궐선거가 이루어졌고 어쨌든 당이 다시 찾아오긴 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윤희숙 전 의원이 뭔가 중용될 거다 이런 지금 전망들이 언론에 오르락내리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윤당선인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민생행보도 하고 경제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윤희숙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보신 것처럼 지난 총선 때 한국개발연구원 교수 출신의 여성 경제학자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여성 경제학자 또 70년대생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용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윤당선인도 처음에 이제 당선인이 되기 전에 후보가 되겠다 해서 처음부터 나는 윤 의원과 함께 일을 하고 싶다 이렇게 굉장히 러브콜도 했었어요. 처음부터.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윤 의원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번에 선대본에서도 같이 일을 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여성이기도 하고 또 경제 전문가이기도 하기 때문에 윤 전 의원 같은 경우에 굉장히 입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사실 윤희숙 전 의원 하면 국민의힘에서 몇 안 되는 브레인, 아주 지금 정책으로 많이 능력 인정받는 그런 인물들 중에 하나입니다. 앞으로 중용이 될지 실제로 언론들 전망처럼요. 한번 지켜보고요. 이 와중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6일 지방선거 이제 78일? 지금 오늘이 며칠이에요? 3월 15일이니까 4, 5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각 당의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선거, 지방선거를 이끌 사령탑들 여기에 관심인데 어쨌든 누가 이 전략을 짜고 있을까요? 진두지휘 할까요? 관련 영상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서 나이도 어린 게 뭘 하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 많은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 나라가 닥친 위기를 알고 이 위기를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만큼은 그 누구에게도 뭐 사선, 오선 의원에게도 뒤지지 않는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 민주당은 전국 주도권을 잃지 않기 위해서 인수위가 마무리되는 시점부터 총리 인준이나 장관 인사 등을 가지고 맹렬한 공격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방선거에서의 압도적인 승리로 윤석열 정부를 뒷받침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유인경 평론가님, 참 닮은 듯 다른 두 사람이라고 언론들 얘기하는 것 중에 일단 닮은 게 두 당의 지금 대표격인 사람들이 일단 청년층이에요. 230, 2030 청년층. 거기다가 지금 안타깝게도 둘 다 확진됐어요. 코로나. 네. 코로나 확진된 동병상련은 그러네요. 느끼고 있고 MZ세대로 굳이 분류하겠지만 굉장히 다릅니다. 일단 그 이준석 대표는 이제 밀레니얼 세대죠. 30대 중반이니까. 근데 박지원 그 지금 공동 비대위원장 후보는 26입니다. 1996년생. 어떻게 보면 취준생일 수도 있을 텐데 이 비대위원장 때문에 수많은 2030 여성들이 이번에 1번에 표를 던졌다라고 많이 알려져 있기도 하고요. 저는 이 당참 포부가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네.
민주당이 내로남불과 온정주의를 뿌리 뽑겠다라는 출사표를 했고요. 네. 게다가 이제 가장 놀라웠던 발언 또 하나는 권력형 성범죄와 성비위에도 최소한의 피해자에 대한 배려도 없이 자신의 위치와 권력을 남용한 2차 가해에도 사과하지 않고 몰사해왔다면서 민주당의 직격탄을 날렸죠. 이것은 뭐 4선, 5선, 아까 마음은 5선이라 그랬는데 민주당 당원이나 심지어 여성 의원들도 해보지 못했던 말, 이런 말들을 과감히 쏟아냈기 때문에 이 박지현 공동 비대위원장에 대한 행보에 이제 관심이 쏟아지고 있고 신선한 충격이라고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선한 충격이 보통 이런 거잖아요. 신선한 충격이에요. 이게 와 놀라움이 되려면 최진봉 교수님 진짜 실력으로 인정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앞으로 이제 얼마 안 남은 2달 조금 넘게 남은 지방선거 성적표가 제일 첫 무대가 될 텐데 일단 포부는 당차요. 유인경 평론가님 말씀하신 포부는 당차요. 그동안 민주당이 못해왔던 부분, 부족했던 부분, 내로남불로 지적되는 부분 언급했어요. 문제는 실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현재 이준석 대표가 선거 전략상으로 남녀 갈라치기, 특히 성별 갈라치기를 통해서 일정 부분의 이익을 얻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은 지금 반격의 카드를 집어들었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박지원 지금 공동상임선대위원장 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네. 불꽃이라고 하는 그 단체의 활동가거든요. 그게 엠번방 피해자들을 도와주는 그런 시민사회 단체인데 그만큼 여성의 입장에서 피해자 입장에서 목소리를 냈던 사람이고 사실 민주당이 여성들의 표를 마지막에 이제 그 결집이 되면서 갈라치기에 반대하는 여성들의 목소리가 결집되면서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가는데 기여했는데 그 전까지는 사실 여성들이 민주당에 상당히 실망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끌어모으겠다는 의지라고 보여져요. 네. 그러니까 이대남으로 표현되는 이준석 그 현 국민의힘 대표의 전략에 맞서는 하나의 카드라고 보여지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실력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그러니까 지금 박지원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네. 우려와 걱정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는 본인이 넘어서야 될 문제예요. 정말 네. 힘있게 비대위원의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전략적 선택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걸 네. 실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여줘서 국민들이 볼 때 민주당이 변화하고 있고 쇄신하고 있다 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인식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책적 대안과 실천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두 청년 당대표, 어차피 비대위원장이 당대표 격이니까요. 두 청년 당대표의 지방선거 또 이 정면 승부도 한번 눈 부릅뜨고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언론 기사들 보니까요. 안진영 기자님, 문재인 대통령 무슨 훈장을 받는다면서요? 네, 무궁화 대훈장입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훈장 12종류가 있는데 그중에서 무궁화 대훈장은 최고 수준의 훈장입니다. 상헌법 제10조에 따르면은요. 대통령과 대통령 배우자에게 수여를 하는데 혹은 우방국 원수와 그 배우자 또는 공적이 뚜렷한 전직 우방 원수와 그 배우자에게 수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8월에 이반 두케 마르케스 콜롬비아 대통령이 청와대 영빈관을 방문했었는데 그때 양국 정상이 우리나라의 무궁화 대훈장과 콜롬비아의 보야카 훈장을 교환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지금 외국 정상들에게도 이제 줄 수 있는 훈장이라는데 일단 보세요. 보기만 해도 화려해 보입니다. 비싸 보일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오늘 언론 기사를 보니까 기사 이제 후반부 말미에 대신 논란이 일고 있다 그래요. 이게 왜 논란이 일고 있는 거예요, 최단비 변호사님? 네, 이게 이제 무궁화 대훈장과 관련해서 대통령들이 셀프 수여를 한다 이런 논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다 그러면 무궁화 대훈장을 받았으면 그리고 본인이 본인한테 준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까지는 이게 취임하면서 받았어요. 그래서 취임식에서 이 훈장을 달고 또 취임식에 다고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계속 셀프 수여 논란이 있으니까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에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임기 말에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임기 말에 이제 처음에 받지 않고 임기 말에 이제 국민들이 주는 것처럼 해서 받아왔는데 그 뒤에 다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임기 초에 또 받았어요. 사흘 만에 또 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셀프 수여 논란도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좋아 보인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비용도 또 논란이 있는 게 이게 금이 190돈 귀금속으로 만들어져 있고 여기에다가 은, 자수정, 루비 이렇게 다양한 보석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세트당 7천만 원에 가까운 금액이 또 사용되기 때문에 제작비도 논란의
올랐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대통령도 받고 그러니까 역대 그랬다는 거예요. 대통령도 받고 배우자도 받으면 최단비 변호사님 가격이 2개가 되니까 1억 4천 정도 그쵸. 된다는 거잖아요. 제작비가. 그러니까 세트당 7천만 원이에요. 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2개다. 그럼 두 부부가 받는다라고 하면은 1억 4천이고 4천만 원. 그러니까 셀프 수요 논란도 있는 데다가 제작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기 그러겠네요. 때문에 계속 논란이 왔던 상황입니다. 화려하기는 화려하네요, 진짜. 와, 입이 떡 벌어지네요, 진짜로. 그런데 셀프 수요 논란이라고 언론들이 지적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가 한마디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이 뭐라고 그랬냐면 읽어드릴게요. 박성배 변호사님이 읽어드린답니다. 네네. 이 청와대 관계자는 기사 제목을 보면 문 대통령이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받지 않아도 될 훈장을 스스로 요청해 받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즉 전직 대통령들도 수여해왔고 문 대통령만 셀프 수여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이 법률에 따른 즉 상법에 따른 당연 수여임을 강조하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네. 어쨌든 뭐 이제 역대 대통령 다 받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셀프 수요 논란에 대해서는 청와대는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자, 최단비 변호사님 앞서 이제 윤 당선인 얘기하면서 민정수석실 없앤다 뭐 그런 얘기 해드렸는데 청와대 기구 중에 또 하나 없앤다는 게 뭐 하나 있더라고요. 뭐예요? 네, 그러니까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부터 얘기했던 게 제2부속실을 없애겠다. 그거 뭐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청와대는 부속실이 2개가 있는데 제1부속실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곳입니다. 근데 제2부속실 같은 경우에 대통령의 배우자, 영부인을 보좌하는 곳이고 네. 보통은 영부인의 일정, 의전, 의상 이렇게 활동 전반을 담당하는 곳인데 이곳을 없애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선이 되고 나서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도 나를 영부인이라고 부르지 마라. 나는 그냥 대통령의 배우자로 불러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윤 당선인 같은 경우에도 그냥 영부인은 대통령의 가족이고 법 이외에 어떠한 보좌를 받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냥 제2부속실은 폐지하겠다고 이제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고 여기뿐만이 아니라 청와대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청와대가 아니라 광화문으로 이전을 할 것이고 여기에다 더해서 청와대의 인원도 확 줄일 것이다. 한 네. 30% 줄일 것이고 업무를 하는 사람들 위주로 바꾸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청와대뿐만이 아니라 모든 곳들 간에 실무를 우선시할 것이고 인원도 많이 줄이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한 20초 남았는데 최재문 교수님 그러면 제2부속실 없으면 김건희 여사의 의전 같은 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이 해결될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제 외국에 순방을 하거나 또는 뭐 지금 본인이 말씀하신 소외된 곳에 활동을 하게 되면 보좌가 반드시 필요해요. 혼자 다닐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어느 부처에서 그러면 어느 부속실에서 할지 않은 부분들은 좀 가닥이 잡혀야 됩니다. 그래서 부속실은 없앤다 하더라도 그 업무에 일정 부분 필요한 부분은 김건희 여사가 활동하는데 반드시 보좌가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 아마 부서나 비서실에서 업무를 이관해서 받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외국은 어떤 대통령 부인이 본인 돈으로 지불합니다. 그렇군요. 네.